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고1, 고2 학부형님이신 거죠? 예, 고3 학부형님 계신가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올 일이 없겠죠, 그죠? 중학교 계세요? 중학교? 중학교에, 예,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초등학생도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2021 대입 설명회입니다. 2021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고1도 같이 포함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EBS에서는 지금 계열별 학종 대비 방법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I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수시 탭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뜹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계열별 학종 대비 방법, 그래서 인문계를 5개 계열로, 자연계를 또 5개 계열로 나눠서 10개의 강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강좌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계열 한두 개 정도를 들어주시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어떤 준비와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는지, 또 고3이 됐을 때 자소서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가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별 대비 방법이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먼저 대입 기본 계획,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전형 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의사항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입시가 달라진다. 고3, 고2, 고1이 다 다른 입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다른 건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 고3과 고1은 어떻게 다르고 고2와 고1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서 수능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혹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기본 계획인데요. 입시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보면 고3, 고2, 고1 세 개 학년의 입시가 다 다른 것이죠. 다 다른 아이들이 한 학교에 지금 있다. 그것이 오늘날 학교 현장의 현실이고 학교 현장의 문제점이고 그러합니다. 지금 올해 고3 학생들 지금 수능 시험을 본 다음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수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면접이나 논술을 보러 지금 많이 가는 그런 날인데요. 이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는 졸업한 학생들, 지금 대학교 1학년 입시와 사실은 같은 입시입니다. 그 아이들은요. 같은 입시이고 고3이 좀 고민을 했던 건 수능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죠. 지금 졸업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 학생들은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 두 번째 해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영어가 굉장히 쉽게 나왔고 작년에는 어렵게 나왔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고민이었던 거죠. 또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좀 쉬운 부분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수능의 틀은 지금 고3과 같으면서 교육과정은 다른 그런 입시를 하고 있는 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여기 계시는 2학년 학부형님들이 가장 불안하게 여기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교육과정을 바뀌었는데 왜 수능은 그대로 갈까? 바로 이 부분의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고1이 되면 입시는 크게 달라집니다. 2022 대입 개편안에 의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다른 입시의 출발이거든요. 다른 입시의 출발을 하다 보니 가장 불안한 학생은 고1이 아니라 고2가 되는 거죠. 고1 아이들은 입시가 바뀌긴 했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입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와서 학교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죠. 고1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있는 것이죠. 입시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 세대예요. 항상 입시가 바뀌는 마지막 세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듭니다.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재수하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시가 바뀌는 마지막 아이들은 재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합격하기 위해서 원서를 씁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원서를 쓴다는 것은 좀 하향 지원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향 지원이 된다면 합격선은 올라가는 것이죠. 커트라인은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입시에서의 낀 세대, 가장 불행하고 힘든 그런 아이들이 고2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여기 계신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은 작전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의 틀은 이렇게 가는 거죠. 대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11월 말에 대입 정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올해 중3 학생들은 11월 말, 통상적으로 12월 1일 날 발표되는 정부의 대입 정책을 보셔야 돼요. 근데 올해의 정책을 보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정시를 확대하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정시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는 그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중3 학생들은 대입 정책을 보셔야 되고요. 고1 학생들은 이미 대입 정책은 발표가 된 거죠. 중3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이 되면 대교육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기본사항은 입시에 대한 말 그대로 기본사항을 발표하는 거예요. 자격 기준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수시와 정시의 전형이 있으면 수시에는 몇 개의 전형이 있고 정시에 몇 개의 전형이 있고 전형 요소는 어떤 요소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틀을 발표하는 걸 기본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사항이 고1 8월 말에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시행계획이 발표됩니다. 이 시행계획은 각 대학이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이 경영학과의 학생을 뽑을 때 교과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교과 전형의 전형 요소는 어떻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떻게 한다. 논술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으로 몇 명을 뽑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걸 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입시는 다 발표된 거예요. 발표된 시행계획은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시행계획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미 시행계획이 지금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입시 설명회는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시행계획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 입시 이것은 금년도 4월 달에 발표한 시행계획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면 각 대학마다 입시 요강이 나오는 거죠. 요강을 보고 확인하고 원서를 쓰면 된다. 이런 틀로 입시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계획을 보면 입시는 크게 수시, 정시 이렇게 둘로 딱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성공하는 길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전형을 언제 찾아야 될까요? 빨리 찾으면 성공하겠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나는 이 전형이야. 그래서 그 전형을 찾아서 준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1 때는 자기가 무슨 전형에 맞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는 자기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수시에서는 4개의 전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이 쓸 수 있는 전형은 보통 2개 정도를 준비합니다. 이 4개의 전형을 다 준비하는 학생은 별로 없고요. 또 4개의 전형을 다 준비해서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을 갖고 뽑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이의 내신 성적으로 그냥 줄을 세우면 됩니다. 그것이 교과 전형이다. 근데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은 사실은 교과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설정된 경우가 있고 설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은 합격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가 설정되면 합격선은 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수능 최저를 설정했을 때 수능이 어려워지면 합격선은 아주 낮아집니다. 우리가 수능이 어려우면 불수능, 수능이 쉬우면 물수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과 같이 어려운 수능, 킬러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는 그런 어려운 수능은 화산 불수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화산 불수능이 되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이 적어져요. 그러면 최저를 맞추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합격선이 낮아져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과 전형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 중 대표적으로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한양대죠.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냥 내신만 갖고 뽑는 거죠. 내신만 갖고 뽑다 보니 내신의 합격선이 거의 1.0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1.2 정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 애가 올 1이야. 1.0이야. 그러면 걔는 한양대를 쓰면 그냥 붙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다. 그러다 보니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1점대로 형성이 됩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요. 2등급 뭐 초 정도까지도 형성이 되고요. 2등급 한 중반 넘어가면 고가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붙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요. 거의 없어지고 경기권이 한 2등급 대 3등급이 넘으면 이제 경기도도 중심이 안 되죠. 경기 외곽 쪽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한 4등급 그러면 한 천안, 아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천안, 아산. 서울 강남 애들이 가는 마지노선이 천안, 아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철이 달려요. 그죠? 그래서 거기 한 4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등급 그럼 한 대전쯤 생각하시면 돼요. 대전. 대전을 가려면 KTX를 타야 돼요. 그래서 5등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들은 거의 다 2등급대예요. 2등급대고 거점 국립대가 아닌 것으로 기준하면 그 정도 되는 거죠. 6등급 그러면 이제 영산강 벨트, 낙동강 벨트 연결하시면 됩니다. 북위 한 36도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7등급 그러면 주로 이제 해안선 쪽 보시면 돼요. 해수욕장 가까운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등급 그러면 태백산맥 동쪽 38 이북을 보셔야 됩니다. 자, 강의실에서 창문을 열면 해수욕장이 보이는 파도 소리 들리는 학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8등급이죠. 9등급은 사실 받기 힘들어요. 9등급은 하위 4%잖아요. 우리 애가 9등급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신이 내린 등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이 9등급을 받으려면 답을 다 알고 피해가거나 아니면 백지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찍어서 9등급을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제가 내신으로 이렇게 서울부터 줄을 세우면 줄을 세워서 끊는 이런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종합 전형은 물론 내신 반영을 하죠. 내신 반영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교과 전형은 보통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을 한다면 종합 전형은 사실은 전과목을 봅니다. 전과목을 보되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 있는 과목에 좀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 이공계 쪽은 아무래도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가 유리하고요. 경영, 경상계열로 간다면 영어, 수학을 잘하는 애가 유리하겠죠. 사회계열로 간다면 국어나 영어나 사회를 잘하는 애가 유리하겠죠. 그렇게 지원 모집 단위에 관련 있는 과목에 좀 가중치를 주는 방식.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은 어떤 애를 뽑고 싶냐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 보고 하냐면 생활기록부를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한 그런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끔 학교들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열어놓고 학생을 참여시키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그냥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이죠. 논술 시험을 보는 전형이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낮아도 사실은 논술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논술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주로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나 부산의 부산대, 뭐 경북대 정도 지방권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기 전형은 주로 예체능 학생들이죠. 예체능 학생들이 보는 것이 실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이라면 6장의 수시 원서 속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뭐 적절하게 뭐 2대4, 3대3 이런 식으로 원서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수능 성적으로 뽑는다. 내신 8등급도 수능 잘 보면 서울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다만 내신 8등급이 수능을 잘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는 그냥 수능으로 간다. 그런데 이 수능으로 보는 전형 정시 모집이 현재 고1부터는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정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한 거죠. 왜 고2를 기준으로 했냐면 시행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이에요. 고1은 아직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내년 4월에 발표되는 좀 시행계획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시원서 접수는 9월 7일부터 11일이죠. 이 기간 동안에 원서를 씁니다.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은 9월 달에 자기가 지원할 6개의 대학을 생각하고 있다가 6장의 원서를 이때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형 기간은 이제 시험을 보러 다니는 기간인데요. 수시에서 논술 전형 같으면 논술 시험을 보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으면 면접 시험을 보겠죠. 이런 기간이 전형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은
11월 19일이죠. 달력을 펼쳐 놓으시고 매년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그 세 번째 주 목요일이 올해는 11월 14일이었던 거고요. 내년에는 11월 19일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다시 달력을 꺼내놓고 세 번째 주 목요일을 찾아보세요. 그날이 수능 시험 보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 12월 9일 날 하지요. 이렇게 하고요. 수시 원서에 수시의 합격자는 12월 15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15일 이전에 수시의 합격자는 다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없으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수시 모집은 수능 시험 보기 전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말에 합격이 되는 애도 있어요. 그렇죠? 합격이 되면 수능은 안 봐도 되는 거죠. 안 봐도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수능 응시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험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수능이 끝나고 수험표만 있으면 에버랜드 가면 공짜고 롯데월드 공짜고 뭐 가전제품 할인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원서 접수비 빼고도 더 이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응시하러 오는 애도 있어요. 저희 학교에 한 명이 왔어요. 지금 서울에 뭐 한양대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와서 응시를 하겠다 해서 너는 다시 재수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지 알고 왜 응시하려고 하니 물어봤더니 수험표가 필요해요. 그 아이 입장에서. 그거 있으면 훨씬 할인이 많아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응시하는 아이도 있긴 있어요. 자,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 이제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은 12월 16일부터 18일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에 등록을 하는데 등록은 한 군데만 한다. 요거만 알아두시면 되죠. 한 군데만 한다. 수시는 6장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6개 다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붙었다고 다 등록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아이가 서울대도 붙고 연대도 붙고 기뻐요. 다 등록할래요.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2개 등록하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죠? 이중 등록 금지에 의해서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여러 개 붙은 애가 한 군데만 등록하니까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죠. 그러면 떨어진 아이 중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원을 알아두셔야 돼요. 미등록 충원 합격자 마지막 날이 12월 19일 밤 9시죠. 21시에. 그래서 수시에 원서를 쓴 학생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12월 19일까지는 아직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연락이 오면 붙은 거예요. 붙으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그 날짜를 놓치는 애가 있어요. 자기가 붙었는지 모르는 애가 있어요. 붙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 등록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붙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아이들은 19일 날 밤 9시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근데 가끔은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수시에 떨어졌는데 수능 잘 본 애가 나타나요. 그 아이는 떨어진 게 다행인 거죠. 수능 잘 봤으니까 정시에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 아이는 연락이 올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수시에서 예를 들어 뭐 연대 시험 봐 떨어져서 가슴이 아팠는데 수능을 다 맞았어. 걔는 떨어진 게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럼 연락이 올까 봐 불안해요.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 지나가다가 12월 19일 밤 9시에 핸드폰이 울려. 합격한 거죠. 그건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 형님은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핸드폰을 끄고 잠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핸드폰을 끄고 잠적을 했어. 어떻게 되죠? 대학은 전화를 했다는, 연락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거예요. 웹상에 띄워버립니다. 그러면 합격자가 됩니다. 핸드폰 끄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되고 연락이 오면 합격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납치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수시 납치인 거죠. 자, 그때까지 이제 연락이 오면 걔는 끝난 거예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입시는 끝난 거고요. 자, 떨어진 아이 이제 정시로 가야 됩니다. 정시는 군이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이 있고요. 각 군마다 한 장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시도 똑같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월 1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고 등록 기간은 2월 4일까지이고, 자, 떨어진 아이는 충원이 옵니다. 충원 통보 마감 2월 16일 밤 9시죠.
그래서 정시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2월 16일 밤 9시까지는 아직 떨어진 건 아니고요. 수시 떨어지고 정시 떨어졌는데 2월 16일 밤 9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일단 걔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수시 떨어지고 정시도 떨어졌어. 뭐 해야 되죠? 재수해야 되죠. 근데 재수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2월 19일 날이죠. 2월 19일 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떠요. 추가 모집이. 2월 19일이란 말이에요. 2월 19일. 근데 2월 19일이면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졸업한 뒤에요. 보통 2월 8, 9, 10이면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애가 정시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줘요. 추가 원서 쓰라고 연락을 해주는데 이게 졸업한 뒤잖아요. 졸업한 뒤에는 어떻게 연락이 안 돼요, 아이들이. 여학생들은 그나마 연락이 돼요. 남학생들은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이거 챙기셔야 돼요. 이때 붙은 학생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떨어진 아이는 챙기셔야 돼요. 챙기고 원서 쓰셔야 돼요. 올해 2월 17일 기준이에요. 추가 모집 165개 대학에 무려 7,437명의 추가 모집이 떴지요. 그래서 추가 모집이 있는 대학 중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추가 모집이 떴다. 그래서 올해는 이 추가 모집이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고3 학생들. 올해 내년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올해 내년은 더 늘어날 수 있고 추가 모집은 일단 수시 붙은 애는 지원할 수 없어요. 정시 붙고 등록하면 지원할 수 없어요. 정시는 붙었지만 등록 안 하면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 모집은 횟수 제한이 없어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165개 대학에 다 쓸래요. 다 써도 돼요.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 다만 165개를 쓰려면 돈이 꽤 들어요. 얼마 정도 들까요? 약 50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 쓸 문제는 아니고요.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은 쓰셔도 되고요. 다만 떨어진 아이들끼리의 리그이기 때문에 합격선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추가 모집이다. 그래서 이 세 번의 기회를 잘 살리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은 일단 영역별 쉬운 수능 구조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EBS 연계율을 70% 정도 된다. 고1부터는 EBS 연계가 50%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EBS 연계라는 게 뭐냐?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문이 국어에서 10개가 나오는데 10개의 지문 중 7개는 EBS 교재 연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아주 쉽겠죠. 그래서 이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죠. 50%로 줄긴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거의 똑같아요. 줄어도. 왜냐하면 어떤 게 연계될지 모르기 때문에 70%나 50%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그런 구조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올해 수능의 범위예요. 이게 올해 수능의 범위죠. 통상 국어, 그다음에 수학. 수학 나형이 인문이고요. 가형이 자연인 거죠. 자연인 거고 영어, 한국사, 절대평가 과목이고요. 탐구에서 인문계는 사회에서 2과목, 자연계는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하겠죠. 선택형 수능인 거죠. 그래서 국수형은 필수인데 탐구는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선택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올해 고3이고 지금 고2는 바뀌죠. 이렇게 바뀌었죠. 뭐가 바뀐 거죠? 뭔가 바뀌었죠. 그죠? 국어를 보면 국어 시험 범위가 언어와 매체 중 언어라는 과목이 들어옵니다. 국어에. 그래서 언어라는 과목이 들어오면서 시험 범위가 조금 국어가 넓어진 거예요. 이거는 거의 비슷해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에요. 문제는 수학이에요. 수학 나형, 인문계 수학은 시험 범위가 많아진 거예요. 시험 범위가 늘어났다는 것은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학은. 자연계 수학은 기하 벡터가 빠졌어요. 지금 시험 범위가 줄었어요. 시험 범위가 줄었다는 것은 쉬워졌다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자연계 수학이 좀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쉬워진다. 이건 또 어떤 메시지냐? 재수생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고3애가 생각할 때 시험 범위가 쉬워졌네? 한번 더 볼까?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년 수능에서 시험 범위가 좀 쉬워지면 재수생은 늘어난다. 그래서 내년에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2 학생들이 그게 이제 또 근심인 거예요. 내가 고3이 됐을 땐 재수생이 늘어나고 내가 재수하려고 그랬더니 수능이 바뀌어 있고 이런 거죠. 그런 상태. 고1이 되면 이제 이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공통과 선택으로 바뀌는 거죠. 국어 과목의 독서 문학은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둘 중에 하나 선택. 이게 현재 고2, 고1이죠. 선택형 수능이다라는 거.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이 부분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올해 이제 내년에 고2 학생, 이게 고1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고2가 됐을 때 선택형 수능으로 모의고사를 좀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보면서 응시 인원이 어느 쪽으로 몰리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가형, 나형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인문자연 구분 없이 그냥 봐라 이거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선택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문 쪽 학생들은 당연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겠죠. 그게 쉬우니까요. 자연계 학생들은 심증적으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싶겠죠. 그죠? 그게 쉬우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 22개 대학이 발표를 했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는 미적분과 기하 벡터 중에 하나를 필선택하세요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22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현재 발표를 했어요. 그럼 다른 대학도 발표가 된다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자연계에 한해서는 미적이나 기하 벡터를 필선택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탐구도. 인문계는 사회에서 2과목을 하면 되고요. 자연계 학생들도 사회를 좀 선택하고 싶겠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과학에서 2개를 필선택하세요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서울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그리고 부산의 부산대 정도를 가려면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에서 2개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 거죠. 현재 고2는 뭐 상관이 없고요. 고1은 이 선택이 늘어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금 고1 때는 그런 계통의 선택형 수능의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2 때 보는 3, 6, 9, 11 4번의 모의고사 속에서 선택 과목을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사죠. 한국사는 그냥 보지 않으면 성적표가 나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히 학생들이 응시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요. 보통 이제 서울대학이 인문계는 3등급, 자연계는 4등급을 만점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3, 4등급 정도를 만점으로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게 퍼센트예요. 이거는 올해 건 아니고요. 올해 거는 아직 수능 성적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걸 기준으로 하면 3등급 30점 맞는 아이가 65.7%, 4등급이 77.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닥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 애가 10점을 맞더라. 걔는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죠, 영어. 이게 이제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작년도 수능이에요. 작년도에 1등급이 5.3%였어요. 재작년에 1등급이 10%였단 말이에요. 9.8%, 10%였는데 작년에 5.3이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쉬워진 거죠. 올해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가채점으로 예상을 하면 한 8% 정도, 8, 9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8, 9% 정도가 1등급이 될 것이고요. 고2 학생들은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간다. 2등급이 작년에 누적 19.62%, 한 20%였는데 재작년에는 이게 30%였거든요. 재작년 3%였다가 작년에 20%니까 불수능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2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지금 1등급 8%, 2등급 25%, 3등급 한 45%, 요 기조로 지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D는 똑같아요. 5, 6, 7, 8, 0이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딱 적중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수능을 보면서 나타난 현상은 국어나 뭐 수학이나 특히 수학에서 킬러 문장들을 없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29번, 30번, 21번 문제에서 킬러 문장을 줬는데 이제 평가원의 기자가 킬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올해 수능을 보면 킬러 문장을 없앴으니까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장을 없애버렸고요. 다만 난이도, 중간 난이도를 살짝 높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싱거울 수 있어요. 킬러 문장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중상위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은 조금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지겠지만 킬러 문장 없으면서 중간 난이도의 문항수를 더 늘렸다. 이게 수능의 기조입니다. 올해 수능의 기조고요. 내년 후년까지 그런 식으로 간다. 이게 이제 평가원의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고2, 고1 학생들은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잘 보시고 그런 식으로 출제 방향이 그러니까 작년에서 바뀌었다. 이 바뀐 방향을 보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9, 30 워낙 킬러 문장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두 문항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앞부분에 그냥 전력 질주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앞부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두 문항 가지고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은 29, 30을 킬러 문제가 없어요. 쉬워지면서 앞부분부터 고른 난이도로 가요. 그러니까 두 문항 남았을 때 사실은 시간이 더 부족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앞에 풀고 두 문항은 찍고 끝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앞에서부터 시간을 고루고루 쓰게 되고 29, 30이 아주 어렵지 않은 그 정도 난이도로 낮췄다.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내년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런 감을 좀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선택이잖아요. 문과 학생들은 사회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는데 이 선택 과목은 상당히 중요하죠.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잘한다고 뭐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과목을 속했고 내가 선택한 과목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올해 거는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의 기조를 갖고 보시면 위에 있는 흰색은 재작년이고 노란색은 작년 거예요. 응시 인원이죠. 사회 과목에서의 응시 인원은 지금 생활과 윤리죠. 16만 3천. 생활과 윤리를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사회문화 14만 9천. 세 번째가 한국지리 6만 7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학생들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에서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3학년 때 설강된 과목들이 있어요. 3학년 때 설강된 과목을 수능으로 선택하는 아이는 내신과 수능 준비를 같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신 준비, 수능 준비. 다른 과목을 선택하면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3학년 때 과목에서 선택을 하고 또 2학년 때 배운 걸 선택해서 복습해서 가고 뭐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사회문화 이런 순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걸 많이 선택했을까 했더니 역시 제가 근무한 학교도 생활과 윤리 선택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한 학교는 2학년 때 생활과 윤리가 있는데 아이들이 2학년 때 걸 복습하고 가는구나. 두 번째 봤더니 동아시아가 많아요.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동아시아사. 왜 동아시아사지? 그때 동아시아사가 3학년 때 설강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문화예요. 동아시아 사회문화가 3학년 때 개설을 해놨더니 아이들이 그 과목을 같이 하고 가더라. 주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검토를 하다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상한 사항을 제가 발견했어요. 딱 한 명의 학생이 경제를 선택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경제를 안 가르쳐요. 그런데 얘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과목을 혼자 공부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했겠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렇다면 얘는 몇 등급을 받았지? 이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등급을 찾아봤더니 8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과목을 혼자 신청하고 공부해서 8등급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8등급을 받는 과목을 왜 혼자 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왜 그럴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능은 깡으로 선택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깡으로. 그런데 그런 애가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런 애는 아닐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죠. 물화생지 1, 2,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지구과학 1이죠. 16만 4천. 그리고 생명과학 15만 1천. 화학이 8만 7천. 물리가 5만 8천. 주로 1 과목에서 2 과목을 아이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서울대를 가는 아이는 2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구조가요. 그런데 서울대를 자기는 안 간다. 그러면 2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구조예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는 물리2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물리2를 하고 싶어요. 요 말을 뒤집으면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가는 아이한테 등을 대주고 싶어요.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깡으로 하지 말라. 깡으로 하지 마. 요거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선택 과목을 보면서 그 과목의 점수가 얼마가 나오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인지 그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이거는 고1은 일단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고1은 고2까지는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서울대 가는 아이는 뭐 당연히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서울대를 가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요. 근데 인문계 학생들 중에 제2외국어를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해 주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응시 인원을 보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 1200, 1300명 되잖아요. 주로 요 아이들이 이제 외고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어 3800, 일본어 6000. 중국어, 일본어 학교에서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과목이죠.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항이 하나 딱 있어요. 아랍어예요. 그죠? 47,298명. 아랍어죠. 아랍어는 전국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두 학교예요. 두 학교. 울산 외고하고 충남 외고인가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배운 애는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7,000명이 응시를 한 거죠. 학생들은 왜 배우지도 않고 아랍어를 응시했을까? 이거죠. 그죠? 아이들도 아는 거죠. 너도 안 배우고 나도 안 배우고. 우리 가서 찍자? 찍으러 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찍으러. 그죠? 다른 과목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1등급 구분선이 50점 만점에 47점, 46점이에요. 3점 하나나 2점 두 개 틀린 게 1등급 구분선이에요. 아랍어는 1등급 구분선이 24점이에요. 2등급 17점, 3등급 14점, 4등급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어 시험 보러 가서 4문제 찍으면 4등급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사탐을 3년 동안 공부해서 4등급이 나오는데 아랍어 그냥 가서 찍어갖고 4등급 나오는 이런 구조.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죠. 말이 안 되는 구조. 그래서 우리 수능의 모순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된다, 수능에서는. 근데 수능에서 아랍어 하나만 뺄 수는 없어요. 외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2022 그러니까 고1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고1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고2는 사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제가 뭐 EBS 설명회 하면서 이걸 하시라고 말하는 게 약간 뭐 모순일 수도 있지만 하시는 분은 학원 가지 말고요. EBS에 설명회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강 들으면서 준비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대학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런 대학들이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대학이요. 서울대는 반드시 봐야 되는 대학이고요. 상위권 대학 중에 고대 빼고 다예요. 고대 빼고 다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2외국어를 봐서 잘 나오면 사탐보다 잘 나오면 사탐 하나를 버리고 써먹으면 되고요. 못 나오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런 구조가 현재 고2까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응시자죠. 응시자를 가지고 올해 수능은 아직 응시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수능 발표가 나와야 알아요. 그래서 부득이 작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19 응시자가 재학생 39만 명, 졸업생 13만 명 해서 약 43만 명 정도가 수능 응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6월달, 9월달 수능이에요. 6월 모의고사에는 재수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생이 3, 4월 모의고사를 보다가 고3 때 6월을 보면 한 등급 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재수생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월달에 재수생이 6만, 9월달에 7만 6천, 실제 수능이 13만 명. 보통 학생들이 6월 모평을 보고 6월 모평을 기준으로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데 6월 대비 실제 수능은 숨어있는 6만 명이 있어요. 이 숨어있는 6만 명 중에 한 3만 정도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다 실제 수능을 보면 공부 잘하는 3만 명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럼 내 성적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 있다. 그거만 참고하시면 돼요. 떨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될까요? 우선 현재 고2를 대상으로 보면 고2 학생들의 수시 모집의 비율이 77%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77% 정시가 24. 이거 고2예요. 고1은 그거는 11월 달에 발표를 보셔야 돼요. 지금 고1은 정시를 늘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이다.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고2는 아직까지 수시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8만 6천 명,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시가 많이 뽑기 때문에 수시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학생이 수시가 유리하진 않아요. 내신보다 수능이 잘 나오는 애는 정시가 유리해요. 그걸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대학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 대학을 설정할 때 수시에서는 대부분 내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신 성적만 가지고 목표 대학을 찾으시면 큰일 나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이 아이가 정시에 원서를 쓴다면 어디 갈 수 있을까?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의 가늠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시는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사실은 살짝 높은 대학 2개, 그 위에 2개, 그 위에 2개 해서 6장의 원서를 계단식으로 씁니다. 내신이 좋은데 모의고사가 워낙 안 나오는 아이라면 수시에 꼭 붙어야 되잖아요. 정시까지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6장이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오면 아래쪽으로 2장을 쓰고 올라오셔야 돼요. 스펙트럼이 커지는 거죠. 내신도 좋고 수능도 좋으면 위에서만 6장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는 수시에서 지원할 때 어느 대학을 지원할까, 그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수준이 바로 이 모의고사를 갖고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개의 전형이에요. 이 6개의 전형을 결정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과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맞출 수 있다면 최저 있는 교과 전형을 쓰는 것이 아이한테는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최저를 못 맞추면 최저 없는 교과 전형을 써야 되니까 대학을 좀 낮춰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 내신 좋은 아이들은 수능 최저를 준비하면서 교과 전형으로 가면 되고,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는 누구하고 상의할 게 없어요. 자기 혼자서 내신 공부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논술 전형,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는 친구랑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지 혼자 하면 돼요. 친구가 야 우리 같이 논술 준비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논술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데 그거 뭐하러 해? 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게 논술 전형. 이 소문낼 필요가 없는 전형이에요. 적성평가 전형. 이 적성평가 전형은 고1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어지니까. 고2가 이제 마지막인 거죠. 고2 말쯤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2 말쯤에 수능도 잘 안 나오고 활동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논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신은 한 4등급 정도 되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좀 수도권 경기도권에도 좀 오고 싶고 그런 아이라면 준비하셔도 돼요. 부산 쪽은 없어요. 적성고사 보는 전형이. 준비는 그냥 EBS 인강 아주 잘 나와요.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 어학이나 수학과학인데요. 이런 부분은 많지 않아요. 뽑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준비하는 아이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년부장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학교 전체에 몇 명 안 되니까 상의하셔서 그 아이는 전형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학생부 종합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이거는 소통하라 전형이에요. 소문내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소문 내셔야 돼요. 뭘 소문 내야 되냐면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를 소문 내셔야 돼요. 자기가 생물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생물학과 갈 거예요. 누구한테 소문을 내야 되냐면 우리 반 수업 들어오는 모든 선생님한테 소문을 내야 돼요. 중국어학과 간다. 중국어학과 갈 거에 다 소문을 내야 돼요. 그러면 중국어 선생님이 알았어. 얘가 중국어과 갈 아이래. 그럼 교과 세특을 쓸 때 참고하시는 거예요. 중국어에 관심이 많고 중국 발음이 좋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국어 선생님도 알아야 돼요. 국어 선생님도 써줘요. 중국 문학에 관심이 많고 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도 알아야 돼요. 써주세요. 노래를 시켰더니 중국 노래를 부르고 써주세요. 미술 선생님이 알았어. 역시 써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중국풍으로 그리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중국이라는 글자가 온통 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과 세특에 여기저기 저기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소문내라 전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모집 인원을 잠깐 볼게요. 모집 인원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약 42.3%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많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전부 교과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교과 전형이 많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24.8에 정시가 23. 이게 전국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나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보면 학생부 종합이 많죠. 44.6%, 정시 모집 30% 정도, 논술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지만 서울 수도권 쪽은 학생부 종합이 많더라. 이런 구조이죠. 그래서 학생이 그냥 저는 전국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갈래요. 그러면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런 데 설명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지금 아이한테 우유를 먹여도 서울 우유와 연세 우유만 먹을 때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이제 고3쯤 돼야 뭐 건국 우유도 먹어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수능이 끝나면 이제 저지방 우유도 먹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과 논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가 서울 거는 약 30% 정도 된다. 이게 현재 고2학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고1은 이거보다는 정시가 좀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교육 통계를 보셔야 돼요. 작년에 나온 건데 기준은 올해 기준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죠. 전국적으로 지금 졸업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57만. 지금 고3이 51만. 얼마가 줄었죠? 6만이 줄었어요. 그죠? 수험생이 6만이 줄은 건 아니고요. 6월 모평 정도 기준을 보니까 한 4만 6천. 실제 수능은 이제 발표가 나오면 알겠지만 한 5만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지금 학생 수가. 그리고 고2가 되면 또 줄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11만 명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1은 비슷해요. 약간 늘었죠. 고등학교 1학년이 바로 월드컵 베이비입니다. 월드컵 베이비. 2003년생. 그래서 이때 인구가 조금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나고요. 중3 똑같이 가고요. 중2가 되면 지금보다도 10만이 빠집니다. 이런 구조예요.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어요. 작년 올해 한 1000명 줄었는데 학생 수는 거의 6만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학생 수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합격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합격선이 낮아지죠. 낮아지는 현상이고, 부산도 보면 작년 고3이 33,900이니까 34,000, 올해가 3만, 거의 한 4,000명 줄었죠. 내년에 26,000. 지금 부산이 가파르게 줄어요. 여기는 지금 월드컵 때만 조금 늘었고요. 그죠? 이렇게 줄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선 다행이죠. 수시에서 합격선 자체가 내신의 합격선이 낮아져요. 학생 수가 줄면 등급 인원도 주는 거예요. 지금 1등급도 줄었고 2등급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선은 낮아진다. 정시 역시 마찬가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별인데요. 수시 정시를 합쳐서 총 모집 인원이 34만 2천이에요. 지금 고2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반적으로는 45만 7천쯤 돼요. 4년제 대학은 34만 2천이에요. 2년제 대학이 한 20만 돼요. 그럼 2년제 4년제 다 합치면 54만 돼요. 학생 수는 45만이에요. 그러면 문 닫는 대학이 나타나는 거죠. 문 닫는 대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부산 지역은 뭐 금방 타격을 얻겠지만 어디부터 문 닫기 될까요? 대학이 학생 수는 줄기고 대학에 뽑아야 되는 인원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는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문 닫고 있다. 부산 지역을 잠깐 볼까요? 부산 지역에 4년제 모집 34,000, 고등학교 2학년 26,000. 학생 수가 적어요. 지금 학생 수가 적어서 부산 지역의 학생들은 뭐 공부 좀 잘하고 이런 애들은 서울대, 연고대, 서울로 가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산대학도 있고 부산에 좋은 대학들이 많죠. 15개 정도 있죠. 그래서 부산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해요. 그렇죠? 가장 불행한 도시가 어디냐면 인천과 경기도예요. 경기도 39,000, 학생수 11만 7천, 인천 7,300, 2만 5천. 그래서 경기 인천 같은 데서는 공부 잘하는 애는 서울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로 가야 돼요. 충남북 강원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은 조금 그런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본인이 공부 잘하면 서울로 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자,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은 가장 많이 뽑는 그런 전형이다. 14만 6천 정도를 뽑고 전반적으로 40.3%를 뽑는다. 다만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의 반영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 보통 국영수사, 국영수과를 반영하지만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몇 개 과목을 뽑아놓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학부 형님들이 직접 살피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학교 오셔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내 내신 점수가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어느 정도일까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직접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로 오시면 돼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와서 성적 입력 칸이 있어요. 어디가.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셔서 어디가라고 치세요. 그러면 두 개가 떠요. 하나는 아빠 어디가, 또 하나는 대학 어디가. 두 개가 떠요. 둘 중에 뭐죠? 대학 어디가죠. 대학 어디가에 오셔서 성적을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고 부산대학을 클릭하고 경영학과를 클릭하면 내 점수를 부산대 점수로 돌려서 보여줘요. 그리고 경영학과의 작년도 합격선을 보여줘요. 그래서 대학 어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죠.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그런 대학들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또 최저가 없는 대학들, 그렇죠?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합격선이 약간 높이 형성될 수 있고요. 최저가 있는 대학은 그의 수능 난도에 따라서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 수능 최저 설정 유무 이걸 확인하시면서 교과 전형은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아이를 뽑냐면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를 뽑는다. 학교 생활에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은지는 뭐 갖고 알 수 있는 거죠? 뭘 보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 뭘까요? 학교 오면 학생이 가장 많이 뭘 하죠? 수업을 하죠. 수업. 그러니까 교과 수업 시간의 기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토론도 시키고 발표도 시키면 학생이 열심히 발표도 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과제 내주면 과제도 잘해오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교과 세특에 기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저도 학교에 있지만 요즘에는 좀 이상한 애들도 많아요. 애들도요. 옛날 애들은 수업 시간에 자는데 깨우면 미안한 표정을 짓고 일어났어요. 옛날 애들은요. 저 뒤에가 서 있어 그러면 굉장히 애가 미안해해요. 그럼 선생님도 한 5분 지나면 선생님도 미안해. 그래 잠이 깼으면 들어와. 이랬다는 거죠. 요즘 애들은 수업 시간에 자는데 깨우면 승질을 내요. 애들이요. 승질을 내고. 여학생들은 깨우면 일어나지도 않아요. 옆에 있는 애가 선생님 얘 아파요 그래요. 그렇죠? 아프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아이의 입장은 내가 좀 피곤해서 자는데 선생님은 하시던 일이나 하시지 왜 저를 건드리시죠? 이런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이가 승질을 내면 선생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죠. 사실은 선생님은 그 내용을 써버리면 돼요. 생활기록부에. 나는 이 아이의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애가 학생부 종합전으로 대학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선생님은 없어요. 사실은. 없고 또 그렇게 쓰면 학부형이 항의를 하잖아요. 그럼 잠자는 애 어떻게 쓸까요?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수업 시간에 적극적임 이렇게 써져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임. 자, 적극적임 항의하는 학부형 아무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이라는데 누가 항의를 해요? 항의 안 하죠. 대학은 알아요. 적극적임, 잠자는 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별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거냐면 적극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어떤 주제로 어떤 발표를 했고 그 발표를 통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은 학교 생활기록부. 나중에 어머님이 생활기록부를 한번 띄워봤어요. 띄웠더니 별 내용 없고 그냥 적극적인 열심히 참여와 이것만 잔뜩 써 있으면 우리 애는 학교에서 거의 잠을 자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대학이 이제 이런 대학들인 거죠. 서울대도 지역균형만 있고요. 고려대 일반 학업우수 전형이 있고요. 이화 미래인재 전 요 정도만 있고 대부분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서류죠. 서류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자기소개서고요. 추천서는 고1은 아예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대학이 들여다보면서 그 아이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살펴보게 되고요. 학생의 입장에서 소명할 수 있는 건 자기소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뽑냐면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진로 탐색이 열심이고 이 부분이 이제 이 학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찾고 어떤 학과를 갈 것인가 결정해서 지원학과 관련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 학종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지만 학종의 교과 성적은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 있는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고 수능 최저는 일부 대학만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시간에 가장 열심히 발표하고 과제 잘 해오고 뭐 그런 아이라면 생기부에 좋은 내용이 기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학업 역량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죠. 전공 보고요. 인성을 보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인성이에요. 인성. 대학에서 살피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생활 속에서 길러진 역량으로서의 인성을 보는 것이다. 학교 생활에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 뒤에 그 아이의 역량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인성이다. 체육대회 때 학급을 위해서 뭐 응원을 열심히 했다. 그것도 인성이 될 수 있고요. 교실에서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다. 그것도 인성이 될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을 한 다음에 뒷정리를 잘했다. 그것도 인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문 계열을 가는 학생은 꼭 이걸 준비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활동을 해서 합격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런 아이들이 글로벌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종 어학 활동이나 백일장 독서 활동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과목으로 본다면 국어나 영어 과목이 중요하겠죠. 사회 계열을 가는 학생이라면 국어나 사회 과목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배려 협동심이기 때문에 봉사나 시사 동아리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어머님은 또 질문하세요. 봉사는 몇 시간이나 해야 되죠? 사회복지단체 가서 봉사를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봉사의 기본은 진정성이에요. 봉사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 내 집을 치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 방도 안 치우는 애가 남의 집 가서 마당 쓸고 있어. 이거는 진정한 봉사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봉사활동 간다 그러면 꼭 물어봐요. 너 오늘 학교 올 때 네 방은 치우고 왔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자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남의 집 가서 설거지하고 있어. 이건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실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중앙 현관을 쓴다든지 학교 주위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진정한 봉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굳이 무슨 복지단체가 갖고 봉사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경계열은 수학 영어고 이공계열은 수학 과학 과목이 중요하고 분석력 논리력이기 때문에 이런 탐구 관련된 실험보고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된다. 동아리죠.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동아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를 들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본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 2개 정도 하잖아요, 학생이. 근데 이 아이가 생물학과를 가기 위해서 생물 동아리를 신청하러 갔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동아리를 갔어. 선생님 어떡하죠? 배드민턴 동아리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일단 거기서는 대학이 그 아이의 인성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요. 리더십, 배려십, 협동심을 볼 수는 있고요. 하지만 생물 관련된 전공적은 볼 수 없잖아요, 배드민턴에서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로 생물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이 생물학과도 가고 싶고 화학과도 가고 싶어. 그럼 본 동아리를 예를 들어 생물 동아리에 들었다면 자율 동아리에 뭐 화학 동아리를 가지고 화학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동아리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교과형이라 그래서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이런 대학의 경우는 교과 성적도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이 면접형이죠.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대부분의 대학이 다 이래요. 부산에 있는 뭐 부산대도 마찬가지고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가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세다. 다만 일부 대학은 서류만 갖고 뽑는 대학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서강, 성균, 한양 뭐 이런 대학들이고요. 중앙대가 그렇고요. 뭐 단국대나 이런 대학들은 2개를 운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2개를 운영할 때 하나는 서류백, 하나는 면접 이렇게 가는 대학들이 있고요.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이런 대학은 아예 면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또 학교의 사정이 있어요. 면접을 해서 뽑아놨더니 면접에 합격한 아이 중 자기 대학에 등록하는 애는 아무도 없는 거죠. 뽑아낸 다 어디 갈래죠? 다른 대학 갈래죠. 자기 대학에 올래는 떨어진 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없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죠? 연세대학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연세대 붙은 애 중 연세대 등록할 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최초 붙은 애 중에. 다 서울대 갈래인 거죠. 그런 거예요. 성균관대나 한양대도 마찬가지죠. 최초 합으로 붙은 애 중 등록할 애는 거의 없는 거죠. 다 다른 대학 갈래고 떨어진 애가 오기 때문에 면접을 없애버린 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활기록부는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종합의견이죠. 종합의견은 2학년 때까지 자료가 들어간다. 그렇죠? 다른 자료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학년 1학기 때 보완할 수 있어요. 보충할 수 있는데 종합의견은 2학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보충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종합의견을 잘 쓸 수 있도록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연말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없는 대학들은 종합의견을 가지고 추천서로 대신 사용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인데 지금 고1은 1, 2번이 합쳐져요. 고1은 그게 달라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1, 2번이 합쳐지며 그러니까 한 문항이 주는 거예요. 1, 2번 합쳐서 1500자, 그다음에 고등학교 2번, 2, 3번이 2번이 되면서 800자. 이게 고1. 고2는 이대로예요. 1번 학업, 2번 활동. 그냥 딱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뭘 써야 되냐면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내용을 쓰세요. 1번 학업, 공부한 내용을 쓰는데 간호학과 가는 애는 간호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를 1번에 쓰시면 돼요. 건축학과 가는 애는 건축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 2번 활동이죠. 활동을 쓰는데 역시 지원 모집단위와 연관을 시키세요. 경영학과 가는 애는 경영학을 가기 위한 활동, 간호학과 가는 애는 간호학과 가기 위한 활동. 그래서 1번, 2번은 지원 모집단위에 가기 위한 노력을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은 1, 2번이 합쳐져서 하나가 됐는데 거기 딱 나와요. 지원 모집단위 관련해서 노력한 걸 쓰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건 인성이죠. 배려 나눔. 남을 위해서 협력하고 배려 나눔한 거. 고1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여한 거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기여. 학교, 동아리, 학급에 기여한 내용을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1은요. 기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뭘 배려줬고 뭘 나눠줬고 또 친구 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갈등 관리를 했고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자율문항이죠. 고1은 이게 3번 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율문항은 보통 지원 동기를 씁니다. 지원 동기를 쓰고 노력 과정을 4번에 쓴다. 그래서 4번이 있는 대학은 4번에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되고요. 4번이 없는 대학은 1, 2번에서 지원 동기를 써주면 되겠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유사도죠. 유사도. 자기소개서는 유사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남의 걸 베껴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생각을 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대 가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대부분 주위에 누가 아파요. 그래서 그분이 불치병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나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의대에 간다 이렇게 써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 외할머니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불치병으로 돌아가신다.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유사도 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내용을 써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철저히 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생기부를 펼쳐놓으세요. 간단하게 샘플만 말씀드릴게요. 1번 학업, 2번 전공, 3번 인성이에요. 그러면 창체하고 독서활동을 가지고 학업 관련된 활동에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2번은 전공 적합성이니까 전공 관련된 활동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3번은 인성이니까 인성 관련된 활동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이거를 펼쳐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학업 관련된 수상창체 교과 획득, 전공 적합성 관련된 수상창체 교과 획득.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1번의 소재로, 2번의 소재로, 3번의 소재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을 펼쳐놓고 찾아서 그 소재를 가지고 내용을 쓰되 단문으로 써라가 아주 중요해요. 단문.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짧을 단자 단문도 있고요. 홑단자 단문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한 번씩만 나오게 써라는 거예요. 길어지면 엉켜요. 아이들의 글은. 끊어 쓰세요. 단문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두 갈식으로 쓰세요가 포인트예요. 두 갈식으로 쓰세요. 자기가 뭔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첫째 문장에 쓰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러이러한 역량을 길렀습니다. 이걸 첫 번째 문장에 쓰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그 활동에 대한 설명이죠. 이 활동은 어떠한 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역할이 나와야 되죠. 나는 그 활동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변화가 나와야 되죠. 그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기소개서는 그런 식으로 쓰시고요. 좀 더 자세한 건 EBS에 오시면 자기소개서 특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또 제 강좌, 계열별 학종 준비 방법에도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써서는 안 되는 거 공인어학 성적 쓰면 안 되죠. 0점 처리되고요.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수상 실적 쓰면 0점 처리.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학부 형님들이 질문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사회에 관련된 수상 실적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리 올림피아드 금상 탔어요.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사회. 수학과 외국어는 0점, 사회는 0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상을 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소서에서는. 상을 탔으니까 합격, 안 탔으니까 불합격. 이게 아니에요. 상을 탔다면 상을 타게 된 동기가 있어야 되고 노력 과정이 나와야 되고 상을 탄 이후에 나의 변화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쓰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에서 우리가 주의할 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 하는 거죠. 학생이 경영 경제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3학년 때 원서를 쓰려고 그랬더니 경영 경제학과가 너무 높아. 선생님 저 학과를 바꿀래요. 심리학과 쓰면 안 될까요? 학과를 바꾸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활동한 내용이 있는 학과를 써야 되는 거예요. 경영경제 활동을 했다면 경영경제를 써야 돼요. 영어 관련 활동을 했다면 영문학과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대학에 자신이 없다면 대학을 바꿔야 돼요. 학종은 학과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은 지금 모집 인원이 줄고 있어요. 줄고는 있는데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색깔이 있는 거는 수능 최저 없는 대학, 흰 거는 수능 최저 있는 대학, 경북대, 부산대가 지금 논술 전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죠. 이건 2021 지금 고2 기준 모집 인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고1은 역시 내년 4월 달에 발표되는 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는 수능 최저를 보면서 같이 준비를 한다.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쓰면 안 되겠죠. 서울의 한양대나 뭐 연세대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표적인 학교죠. 연세대 아무것도 없죠. 논술 100으로 뽑죠. 그렇죠? 이런 구조. 그리고 논술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일까? 그래서 유형을 보셔야 되는데 인문계는 언어 논술, 자연계는 수리과학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계는 수학만 보는 대학, 수학, 과학은 수리 플러스 과학, 과학은 물화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논술 전형이에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고1은 지금 준비가 안 돼요. 학교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지금쯤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의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감을 잡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준비하시면 되고요. 풀어봤더니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빨리 손을 빼야 되고요. 그렇죠?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50대 1에서 80대 1 정도 된다. 근데 이거는 원서 썼을 때 경쟁률이에요. 실제 경쟁률은 이렇지 않아요. 40%는 결석, 시험 보러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수능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간 애 중에서도 반은 최저 못 맞춘 애예요. 최저 맞춘 아이들 중에서도 반은 재시문 분석을 못 하네요. 그러면 수능 최저 맞추고 재시문까지 분석하면 경쟁률은 5대 1에서 8대 1 정도 된다. 이것이 논술 전형. 논술은 교과서와 EBS 교재에서만 출제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나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성고사 전형인데요. 요거는 고1은 해당되지 않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보통 3에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이고 대학이 주로 서울, 경기에만 있어요. 부산 쪽에는 없습니다. 이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요. 대표적인 대학이 서울에 이제 가천대, 그러니까 경기도죠. 가천대인 경우인데 한 1000명을 뽑는 가천대가 뽑고 주로 이제 여학생들 중에 간호학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보건의료 쪽으로. 학생부 60, 적성 40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부보다 적성 영향이 적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가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가천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1등급이 1점이에요. 근데 적성 한 문제가 3점이에요. 최소 3점. 그러면 4등급 이내가 한 문제 더 맞추면 1등급을 이기는 구조. 이게 적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성을 준비하시려면 2학년 말쯤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를 감을 잡으시고 할 수 있으면 도전. 주로 이제 지역을 보면 어떤 지역에서 하냐면 경기, 인천이나 서울 서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 전형을 준비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거기 있어요. 적성을 하는 대학들이 주로 이제 경기도 쪽에 있고 서울에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적성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다. 보통 가천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분에 50문항을 푸는 거예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시험이고 특히 수학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를 빨리 풀고 수학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것이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시죠. 정시는 그냥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수시 원서를 쓰시고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애가 있어요. 내신은 뭐 한 3등급인데 모의고사 보면 1, 2등급 나온다. 얘는 정시형이거든요. 그런 아이는
끝까지 정시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부터 달라진 기조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수시 모집의 모집 인원을 보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77%예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뽑아요 수시는. 학생 수는 지금 5만씩 줄고 있어요 2년 동안. 수시는 똑같이 뽑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 수는 줄었는데 수시를 똑같이 뽑아갔어. 그럼 정시 인원은 빵꾸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도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설명회 할 때는 수시가 대세다 이런 설명회를 많이 했는데 올해 내년은 정시도 학생 수 부족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내신이나 이런 활동 같은 건 잘 안 되는데 또 수능 같은 게 잘 되는 아이라면 정시도 희망을 갖고 올해 내년은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정시 모집은 각 대학마다 수능의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이 달라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내 점수를 가지고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학을 찾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건 이제 어머님들은 좀 직접 찾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직접 찾으시려면 대입정 포털 어디가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하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가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이제 학과를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학은 사실 내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성적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학과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적성이죠. 그래서 나의 흥미와 적성과 가치관을 고려해서 학과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건 이제 EBS I에 제가 얘기했던 그 학종으로 대학까지 하는 프로인데요. EBS I에서 수시 논술 탭을 누르고 계열별 학종 대비 방법으로 오면 학종으로 대학 가자라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는 저하고 이 심주석 선생님하고 두 명이서 찍은 거라서 인문 계열 쪽은 제 강좌고요. 자연 계열 쪽은 이제 심주석 선생님인데 이 강의를 듣고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오늘 설명회도 좋아요. 오늘 설명회를 들었는데 궁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 강좌 뒤에 수강 후기라는 게 있어요. 수강 후기에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강좌하고 관계없이 이 오늘 설명회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거기 수강 후기에 부산 설명이라고 쓰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EBS에 오시면 상담실이 있어요. 거기에 질문을 하시면 18시간 이내에 답변이 달리고 문자로 알림이 있기 때문에 EBS 상담실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대입에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